언제까지 이렇게 월세만 내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도 한번 모험을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오드리 사장입니다. 제가 늘 항상 강남 건물주, 꼬마 빌딩 그런 이야기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꿈과 희망, 동기부여가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건물의 세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마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종잣돈을 굴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항상 너무 강남 건물, 꼬마 빌딩 이런 이야기만 해서 진짜 탄탄해야 될 기본을 좀 빼먹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유명하신 이지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생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고, 어떤 힘든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다시 어떻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 월세방에 사시면서 엄청난 자산가가 되셨잖아요. 목표와 꿈이 간절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초반에는 정말 간절함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약간 빚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갚았고, 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갚았어요. 빚 갚다가 20대가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딱 됐을 때는 정말 돈은 왼수, 이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제가 30살 넘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아기가 이제 생기면서 네. 저에게 이제 절박했던 것은, 저희가 살았던 지역이 그 먹자골목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배달 오토바이가 맨날 이제 밤에 막 지나다니고, 경찰차가 엄청나게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거기는 새벽 시간에도? 새벽 시간에 이제 싸움도 되게 많고,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지저분하고, 그리고 도난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소원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놀이터가 없어요. 그 동네는 엄마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절박한 마음이 들었고, 은행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연봉이 막 아주 높지가 않았어요. 부수입을 막 만들면서 두 사람 월급 중에 한 명의 월급을 이제 다 모으기 시작하면서 1억 원을 3년 만에 모았어요. 근데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주택시장이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을 때였어요. 네네네네. 금리는 좀 되게 높았고, 금융위기와 여러 가지 주택시장이 매우 침체된 상황이어서 경매로 저희 돈 1억과 레버리지를 써서 거의 한 3억대 그 24평 아파트를 서울에 이제 마련을 하게 됐어요. 위기 속에서 솔직히 사람들이 있는 것도 막 처리하려고 하고 맞아요. 안 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려는 마음이 드셨나요? 겁이 없었나? 절박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는데 3년을 월세로 살면서 이사를 3번을 갔거든요. 또 계속 월세가 7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막판에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월세만 내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도 한번 모험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태교를 재테크로 했어요. 재테크책으로. 그래서 저희 아이가 2008년에 5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매수 계약을 2008년 4월에 했어요. 계약을. 그리고 잔금을 조리원에서 조리원에서 그 조리원 휴게실에 은행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잔금 대출 사인하고, 실제 그때 제가 정말 절박했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첫 내 집 마련이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신혼 때 저는 집들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 아파트 마련하고는 처음으로 집들이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다 모았고 얘기하다가, 지영아, 그래서 이 전세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아니, 이거는 이제 내가 이번에 샀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밥 먹다가 그냥 다 멈추고요. 집 샀다는 지금 말에? 샀다고? 네가 이거 샀다고? 이렇게 다 놀란 왜, 거예요. 그때 사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제 놀랬어요? 친구들은 아니면... 집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했고, 제가 집을 샀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마디씩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너 이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걸 샀냐, 대출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맞아, 그 공포 분위기 속. 그 친구들이 이제 다 가고 나서 밤에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잘못 샀나? 막 이러고? 네, 난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인가. 아니, 그럴 수 있어. 네네. 그리고 왜 나에게 왜 그러는 것인가. 그 마음이 좀 되게 무거웠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때가 가장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을 때였고요. 네. 그 다음에는 매우 많이 올라줬어요. 제가 샀던 가격이 거의 전세가와 비슷할 정도로 한마디로 저의 투자금이 안 든 투자가 거의 될 정도까지 어느 순간 막 오르기 지금은 시작했어요. 얼마일까요? 거기 그 아파트가 지금은 거의 그게 15억 이상으로 3억에 샀는데 네, 제가 샀던 금액이 3억 얼마였는데 벌써 전세가가 한 2억 5천 정도가 되면서 회수가 많이 됐어요. 네. 저의 투자금이. 투자의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었을 때 샀다가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이러면서 매매 거래량이 좀 활발해지면서 투자 경기가 살아나게 됐어요. 위기 속에서도 부자가 탄생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작가님이 그러셨네요. 그 집이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줬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내 집을 아파트로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내 인생은 행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그 행복이 한 2개월 정도 가고 대출 이자를 막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키우니까 이제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계속 많아지고 빌라에서 살 때는 관리비라는 것도 없었는데 여기서 막 몇십만 원씩 나오고 또 육아휴직이니까 소득이 완전히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마이너스가 저의 일상이 됐어요. 그래갖고 매달 가계부라고 쓸 것도 없었어요. 다 그냥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다가 둘째가 생겼어요.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아졌어요. 아, 이대로 둘째까지 생기면 정말 마이너스는 더 불어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나의 집을 한번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전세로 놓고 네. 둘째 100일 되기 전 두 아이를 데리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니 근데 옥탑방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럼 유모차도 없고 안고 다니는 거예요. 애 둘을 손잡고? 네. 장 보면 또 이제 이건 어떻게 해요? 첫째는 손 잡고 그리고 네. 둘째는 아기띠 같은 걸로 이야. 이렇게 메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죠. 몇 년 동안? 좀 길었어요. 진짜요? 3년 이상. 와. 네. 부유한 동네라기보다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뭔가 내가 그렇구나. 마음이 되게 각박해지는 거죠. 왜냐면 나도 지금 돈이 없고 네. 그리고 돈이 부족한데 누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주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뭐 화가 많이 나게 되고 굉장히 다툼이 많은데 그런 게 저한테도 많이 들렸어요. 첫 번째 아파트 전세 잘 놓고 몇 억이 네. 있는데 그 몇 억은 어디 갔어요? 아, 그 몇 억으로 제가 상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막 파트타임이나 내 노동력을 막 넣기에는 은행을 다니고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기 때문에 네. 현금 흐름이 있어야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7억짜리 상가가 5억으로 나온 거를 경매로 받았어요. 5억에? 네. 아, 그러면서 대출이 한 80% 정도가 나왔고 세입자 보증금 월세가 250만 원이 나오게 되면서 제가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됐어요. 종잣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았는데도 내가 5억짜리 상가를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때 또 깨닫게 됐고 현금 흐름을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공격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행보가 나갔을까요? 경매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경매가 대출이 좀 많이 나올 때였고요. 저가 매수를 해서 거기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던가 또는 차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투자를 했어요. 처음에는 지방 투자, 그 다음에는 경기도, 그 다음에는 수도권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면서 위치도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와, 그럼 이 경매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래한 부동산 개수만 몇 개일까요? 지금까지 뭐 거래한 부동산은 뭐 몇백 개일 것 같아요. 통화해본 부동산만 해도 정말 네. 수백 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깨달은 건 부동산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지 특파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이 지역에 대한 물건은 굉장히 잘 아시고 그 지역에 대한 상황은 굉장히 잘 알지만 그렇다고 전국을 막 파악하시거나 그렇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처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공부하시거나 이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하시고 책임감 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많은 부동산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만의 또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긴 해요. 수백 개의 부동산이 내 손을 거쳐갔어요. 100억 자산가가 되셨는데 언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느낌이 왔나요?
제가 부자가 되었다고 느낌이 왔던 건 약간은 가짜의 느낌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내 집 마련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때의 느낌은 정말 내가 부자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가짜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현금 흐름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을 때, 내 돈을 일하게 했을 때 제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됐어요. 그게 언제예요? 전세를 안고 하는 투자 이런 거를 몇 채를 했을 때는 언젠간 이게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사실 내 인생이 변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으로 월급만큼 나왔을 때 월급보다 더 큰 월세가 들어왔을 때에는 아, 나 이제는 회사 그만둬도 충분히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좀 나 부자가 된 것 같다 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 부자가 되었다 라고 느낀 그 느낌은 아주 크게 더 부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돈이 떠났어요? 그러면? 돈을 넘어섰구나. 그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도 갖게 됐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좀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됐는데 제 스스로가 되게 다른데?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언제 부자가 됐나요? 나 부자야. 처음에 신혼에 원룸에서 1,500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가 한 30살이었고요. 네. 그리고 40살이 됐을 때가 이제 제가 집이 한 30채 정도가 있었고 그때가 이미 자산으로 치자면은 좀 꽤 있는 편이었어요. 네. 야, 이거 30채까지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해요? 나는 건물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저 건물 2개 있다가 이거 싹 다 정리하고 여기로 왔거든요. 건물 2개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전국구였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30개였을 때는 좀 관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수는 줄이는 걸 권하고 싶어요. 선배님의 이제 말씀 줄여라. 또 한창 때에는 또 개수를 좀 많이 늘리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좀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부동산의 그 단계별로 따지자면 개수는 조금씩 줄여나가고 대신에 자산 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좋은 거 몇 개만 남겨놔라. 네. 이건 네. 거죠? 네. 맞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잔챙이 말고 잔챙이 싹 다 이제 네. 정리 좀 하고 입지 좋은 곳으로 자꾸 우리는 강남으로 들어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청담동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엄마들의 꿈과 희망인 이 종잣돈을 마련을 하고 돈을 불리기를 잘할 것인가. 위기는 새로운 부를 함께 몰고 온다. 부를 가져다주는 인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네.